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뼈에 능통한 골통 의사 윤재용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음이 원장님. 어렵죠. 반갑습니다. 네, 뼈에 능통한 골통의사 윤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런 통계 조사 결과가 있네요. 국내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한 90% 이상이 장마철이면 훨씬 더 이제 그 통증을 좀 극심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이제 비가 오면 비가 오거나 무릎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이제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수술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회진을 이렇게 돌죠. 네. 그러면 날씨가 맑을 때는 아유 수술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우중충하고 비가 오시면 네. 오늘은 좀 더 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무릎의 통증하고 습도하고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상관관계가 있냐면 네. 우리가 습도가 높은 날씨, 비가 많이 오는 날씨 이럴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바깥쪽에 있는 기압이 낮아지는 저기압 환경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무릎 속에 있는 압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빵빵하게 부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습도 그리고 비가 오는 것과 무릎 통증하고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장마철이 되면 무릎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래서 이제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장마철 무릎 통증이 어떻게 보면 주범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어떨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퇴행성 관절염 정말 말씀을 많이 듣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런 것들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와 있죠. 보면 무릎을 펴고 구부리기 어렵다. 그리고 걷기 힘들고 갑자기 걷다 보면 주저앉는다. 네. 그리고 날씨에 따라 통증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더 심해진다. 그러네요. 그리고 야간통이 있다. 움직일 때 아프다. 나는 다 내 증상들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걷기 힘들고 조금 걷다가 주저앉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걷는데 어떤 동작에 있어서 무릎이 휘청하면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특정 동작에서 내가 무릎이 더 아픈 동작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내 무릎 안쪽에 있는 물렁뼈,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있을 것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져 있거나 아니면 밤에 아픈 야간통이 있다.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많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좀 이제 더 짚어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증상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잘 짚어보시고 병원에 아직까지 안 가보셨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퇴행성으로 오는 질환이다 보니까 갑자기 발병한다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안 좋아지고 서서히 통증이 좀 느껴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게 되면 이게 갑자기 확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진행 단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누가 봐도 멀쩡한 다리 같죠. 다리가 고다 일자로 보이고요. 맞아요. 고다 보이고요. 중요한 게 무릎 사이에 관절 간격이 있어요. 이런 관절 간격이 그런 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단계. 엑스레이를 찍으면 정상적으로 보이고 이런 분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내가 힘든 일을 했을 때만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병원에 주로 잘 안 가십니다. 그러다가 중기가 되면요. 어떠세요? 다리가 약간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안쪽이 살짝 좁아져 있죠.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예전에는 힘든 일을 했을 때만 아팠는데 이제는
조금만 걷는 것만 하더라도 불편해. 일상 동작에서 불편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병원에 오는 단계가 중기 단계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말기 단계는 보시면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다리가 너무 많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안쪽은 다 붙어가지고 공간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겉으로 봐도 뒤뚱 맞아요. 오리걸음처럼 네네. 걸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아까 말했던 오다리가 있거나 야간통,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쑤시고 잠을 못 자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 말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말기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벌써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니신 분들이에요. 딱 오시면서요, 느낌이 달라요. 병원에 문을 들어오시면 네. 내가 병원에 와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훑어보세요. 보통 말기 단계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반전문가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좀 많이 이제 좀 진단도 받아보시고 진료도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낫지 않아서 이제 말기까지 진행이 되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보니까 일단 초기 단계에서 좀 빨리 발견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진행 단계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진행 단계에 따라서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는 나는 별로 불편하지를 않아. 근데 무리를 했을 때만 불편해라고 보통 느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 등산을 했을 때 내가 많이 운동을 했을 때 그럴 때만 불편하니까 이거 병원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갑자기 불편하긴 한데 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뭐가 좋아? 그럼 이 약 먹어봐. 이렇게 하면 하죠. 그래서 약을 보통 자기가 먹거나 아니면 운동 치료를 해가면서 근력을 키운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물리 치료도 병원에 가면 받는 단계가 초기 단계가 되고요. 네. 중기 단계가 되면 나 일상 동작을 하는데도 불편하네? 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 겁도 나고 이거 나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사 치료라는 거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인 주사 치료를 하는 단계가 보통 중기 단계가 되고요. 말기 단계가 되면요, 이제 주사 치료에서 조금 이제 컨비네이션 주사라든지 좀 세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시술적인 치료, 그다음에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단계가 말기 단계가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재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무릎 통증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평소 무릎이 좀 불편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한번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치료 방법들 쭉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중기에 볼 수 있는 주사 치료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사 치료도 굉장히 이제 주사 약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맞은 주사가 어떤 주사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어떤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셔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시죠. 어떤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답을 할 때 환자분들이. 그냥 주사를 맞아요. 제일 말 많은 안 해주시던데요? 이거? 맞아요. 제일 많은 답이요. 잘 몰라요예요. 맞아요. 10명 중에서 8명은 몰라요라고 대답하고요. 나머지 2명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뭐 좋은 주사겠죠. 라고 얘기를 하시다고요. 내가 네.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게 네. 제일 큰 문제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 내가 주사 치료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불편했을 때 그 주사 치료를 하시면 돼요. 네. 만약에 내가 주사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 주사 말고 다른 단계의 그렇죠. 주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맞는 주사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 주사 이름을 참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다양하네요. 와, 엄청 많죠. 많네요. 연골 주사, DNA 주사, 네. 피행 관절각내 주사. 어머나,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놓은 주사들 말고도 많아요. 뭐 PRP 주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맞을 수 있는 주사들에 대해서만 쭉 제가 열거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사가 무슨 주사야라는 거를 오늘 잘 듣고 알고 계시면요.
정말 많이 도움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이 뭐 같은 주사를 여러 번 계속 맞는 것도 막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예. 것도 있어요. 주사를 맞았는데 네. 옆집 아줌마가 주사를 맞으면 안 돼. 정형외과 가서 무조건 주사 맞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무서운 거는 여러분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야지 옆집 분들, 옆집 친구분들한테 영희 물어보시는 게 영희 가장 엄마인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문의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오히려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주사가 효과적인지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골 주사부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네, 드려볼게요. 연골 주사는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무슨 주사를 맞으셨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선생님이 기름칠을 해준대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맞았어요. 뭐 6개월에 한 번 맞았어요. 이게 연골 주사입니다. 네. 우리 무릎 관절액을요 보충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몸에 나쁜 주사가 아니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관절액을 보충해서 톱니바퀴가 돌아갈 때 미끄덕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준다라고 해서 기름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증상 자체는 어느 정도 좋아질 수도 있고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주사를 맞고 야, 난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보통은요. 한 일주일 간격으로 5번을 맞는 1세대, 3번을 맞는 2세대, 1번을 맞는 3세대 주사들이 보통 있고요. 네. 보통 여러분들이 맞는 주사는 2세대 주사를 많이 맞죠. 네.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맞습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주사가 네. 이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 그래서 크게 위험하진 않고 맞아요.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주사가 이제 DNA 주사예요. 주사입니다. 연골 주사는 참 좋은 주사는 맞아요. 근데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네. 재생력이 없어요. 기름칠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네. 재생력이 없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럼 이 DNA 주사는 뭐느냐? 연어의 정액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사람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갑자기 연어의 정액에서 왜 갑자기 DNA를 뽑느냐? 연어의 정액에 있는 DNA 성분이 네. 인간의 DNA 염기 서열과 95%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맞았을 때 네. 이게 거부 반응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주사를 맞았을 때 모세혈관을 많이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서 피가 많이 가도록 해주고 성장인자 분비를 촉진을 해줘요. 그래서 조직 재생을 잘 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대가 손상이 되거나 팔꿈치가 안 좋거나 어깨 인대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이 주사가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단 이 친구는 주사를 맞을 때 점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쿠션 역할을 못 해준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DNA 주사는 그럼 여러 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물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맞아서 크게 뭐 부담감도 없고요. 맞는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주사들도 아니까 얼마든지 맞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연골 주사 이어서 DNA 주사까지 설명해 주셨고 너무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져요. 예. 피인 관절광 주사. PN 관절광 내 주사. 네. 참 이름 어렵죠. PN이 뭐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DNA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아까 전에 DNA 주사하고 연골 주사에 어떻게 보면은 짬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어느 정도의 점탄성을 가지면서 DNA, 그러니까 연어의 정소에서 DNA를 뽑아서 집어넣은 주사예요. 이야, 그렇게 되면 정말 아이디어란 주사죠. 아까 전에 기름칠도 해주면서 DNA도 보충해주니까 너무너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주사는 어떻게 보면은 DNA 성분보다는 약간 그 점탄성 성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연골 주사에 업그레이드된 거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주사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이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도 있어서 굉장히 좋지만 단점은요. 얘는 무릎에만 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DNA 주사 같은 거, 그다음에 아까 전에 연골 주사 같은 거 이런 거는 보험 관계가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얼마든지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주사는 무릎에만 놓을 수가 있고
6개월 내에 5번 이상은 맞을 수가 없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피임관절강 주사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프롤로 주사입니다. 프롤로 주사는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여러분들 프롤로 주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프롤로 주사를 좀 들어봤다. 그러면 나는 좀 무릎 좀 아프다. 어깨 좀 아프다 이런 분이고 만약에 관심 좀 있다 건강에 이런 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뭐 나쁜 주사는 아니고요. 이 주사는 인대가 약한 부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그 염증이 가라앉을 때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주사예요. 그래서 별명이 인대 강화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프롤로 주사가 좋다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프롤로만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주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대 강화 주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대가 약한 부분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깨에 있는 힘줄이 약하거나 팔꿈치에 있는 힘줄이 약하거나 무릎에 만약에 무릎에 한정을 하게 되면요. 십자인대에 약할 때 이 십자인대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거나 측부인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프롤로 효과는 있지만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데 프롤로 주사를 맞았다? 그거는 당연히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프롤로 주사를 맞았어요 라고 하는데 왜 효과가 없죠? 효과가 없게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프롤로 주사는 효과가 있는 주사고 좋은 주사는 맞지만 그 선택적으로 꼭 부분에 맞아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잘 상담을 하고 맞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약한 부위에 맞는 주사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맞게 되는 주사 치료들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거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재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연간 400만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질환이다라는 이제 호칭까지 있을 정도로 퇴행성 관절염,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이 궁금하시거나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좀 질문하고 싶은 고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7세 여성분입니다.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이 아프고 가끔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힘이 듭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이 아픈 거는 조금 이제 무릎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계단을 이용할 때 무릎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 문장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 무릎이 아픈데 그 무릎이 아픈 부위가 내가 예를 들면 앞쪽, 무릎의 앞쪽이 불편해요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거는 무릎의 앞쪽에 있는 도가니 손상, 관절 연골의 손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내가 계단을 오르는데 오금 쪽에서 아파요, 특정 동작에서 안쪽에서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물렁뼈, 반월상 연골에 손상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자극이 될 때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저분이 지금 계단을 오를 때 아파요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떤 양상으로 아픈지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시큰,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 앞쪽에서 시큰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면 아하, 도가니 손상, 연골, 관절 연골 손상이구나 알아야 되고요. 내가 특정 동작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아, 오금 쪽이 아픈 것 같아 라고 하면 반월상 연골의 손상을 의심을 해야 되고 내시경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인지 아니면 뒤쪽이 안쪽이 오금 쪽인지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진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전문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받으신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사연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대 아버님께서
궁금해서 이런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수술이 조금 무서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꼭 예.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저에게 진료를 보셨던 네. 여자분이 55세 정도 되시는데 저 얘기를 하시는 거 그렇죠. 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오셨어요. 일부분에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친구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은 좀 넓게 오신 분도 있고요. 그분이 딱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나 인공관절 안 하고 싶은데 그쵸. 인공관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전 개념은요.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참다 인공관절. 맞아요. 못 참을 경우에는요. 네네. 이게 옛날 개념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그 중간에 참다 할 때에 그 중간에 주사 치료, 내시경적인 치료, 그다음에 그 줄기세포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주사 정도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참지만 말고요.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시술적인 치료들이나 인공관절의 전 단계 치료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참다가 인공관절이에요 라고 하는 게 올드 패션이라면 네. 요즘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퇴행성 관절염의 그 단계에 맞는 주사라든지 시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들이 요즘 추세니까요.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수술이 무서워서 병을 키우지 마시고요. 중간 단계에 맞게 단계별로 적합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무조건 참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50대 시청자분께서도 이런 내용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살펴볼게요. 퇴행성 관절염 중기 진단을 받고 주사 치료 중인데 운동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이거 진짜 많이 이제 단골 질문 중에 하나죠. 퇴행성 관절염의 중기 정도라고 하신다면 내가 특별하게 조금이라도 무리를 하게 되면은 불편감이 생기는 정도의 단계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은 좁아져 있고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면 이상 소견이 보이는 단계예요. 네. 근데 내가 이제 운동이라는 거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도 고민인 거고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혼란스럽죠. 정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픈 거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운동을 하는데 무릎 운동을 해야 된다. 무릎 주위에 근력을 강화시켜줘야 되니까 스쿼트 운동을 한다. 막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스쿼트 운동을 하는데 아파 죽겠어요. 근데 참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 그렇죠. 왜냐하면 스쿼트 운동을 너무 딥 스쿼트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무릎 주위의 근육은 강화가 될지 모르지만 앞쪽에 있는 관절 연골의 손상을 가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요. 내가 운동을 하거나 어떤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오는 거는 자극을 계속 줄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동작은 피하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무릎 주위에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러면 무릎 건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7세예요. 네, 77세시고요. 지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윤주영 원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무릎이 저리고 굉장히 아파요. 네. 앞쪽이. 무릎의 앞쪽만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무릎의 위, 아래까지 다 저리다는 느낌이 있으세요? 예, 다 저려요. 허벅지서부터 다 저리고 발바닥서부터 허벅지까지 뒤편으로 불이 나게 뜨거운 것 같아요. 아하, 그러세요. 그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하고 연관이 돼 있으세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저리세요? 아, 가만히 있으면 좀 덜하고 뜨겁기만 해요. 뜨겁기만 해요. 예. 그 어머니, 지금 무릎이 막 붓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어쩔 때는 부어요. 일 심하게 할 때는. 그렇죠. 예. 어머니,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증상이 이제 전화로 제가 약간 제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예.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무릎 앞쪽이 이렇게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 저리다는 거는요. 무릎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세요. 원래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앞쪽에 있는 뚜껑뼈가 관절염이 많이 오거든요. 어머니 연세에서는요. 예. 근데 그 부분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요. 어머니가 묵직해요, 시큰해요, 무릎이 아우 막 너무 특정 동작에서 아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그때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저리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허리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쭉 저리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 무릎의 앞쪽에 보통 저릴 수도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무릎의 위쪽, 아래쪽, 발까지 저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무릎보다도 허리 쪽에 증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으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가까운 데 가셔서 내가 허리 사진을 찍어 보시고 우선 약을 먼저 또 저리는 약은요. 우리가 아픈 약하고 또 달라요. 그 약을 좀 드셔 보신 다음에 그래도 불편하시면 그때는 허리에다가 주사 치료 같은 거를 고려해 보면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이제 무릎 쪽의 근본적인 원인보다는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0이요. 80세시고요. 네. 예, 목소리는 굉장히 정정하신데요. 자,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증상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니, 무릎이 그냥 그새는 저 운동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수영장 아쿠아로비 하고. 오, 정정하시네요. 네? 정정하세요. 수영장 80세신데. 아쿠아로비 그거 하고 복지관에서 또 저 동사무소에서 또 저기 그게 최고 좋다고 해서 뭐 그 댄스 하는 거 그것도 오이구야. 하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동안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 시작이 좀 한 달쯤 됐나. 근데 이제 작년부터 조금 걸음 걷다 이렇게 새끈새끈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냥 괜찮았는데 네. 그렇게 저기 아프더라고요. 한 달쯤 됐나. 그런데 무릎이 그렇더니 그래서 임시 정형외과 가니까 뭐 저기 아직 저기 관절이 저기인데 오른쪽 무릎이 조금 뭐 붓고 뭐 염증 있고 물이 조금 찼다나 그렇다고 물리치료하고 약만 줘요. 주사도 안 놔주고 네. 동네에서.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조금 가라앉고 그래. 그러더니 막 이 비오기 전부터인가는 이 무릎이 막 쑤시기 시작하더니 막 무슨 그 종기 앓을 때 막 쑤시듯이 막
그렇게 한 새벽쯤 되면 조금 자고 나면 이렇게 밤이 쑤셔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아파서 맨날 그렇게 약만 먹다 하니까 안 되겠어서 이제 조금 큰 병원이 그 대전인데요. 예, 대전 예. 갔었죠. 예. 옛날에 다니던데 네. 저기 시내에. 거 갔더니 이제 엑스레이를 뭐 한 막 19번은 다 꼬부리고 보는 거 자체놓고 다 찍더니 저기 뭐요 아직 수술 단계는 아니라고 주사를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사를 맞고서 내가 아이고 이거 저기 너무 아파서 그 전에도 조금 아파서 한번 맞아봤거든 다른 예. 병원에서. 예. 근데 그 주사를 한번 맞고서는 이 무릎이 다리가 걷들 못하고 한 서너 시간 막 병원에서 있다가니 와갖고 집에 와서도 한 일주일 동안은 뜯을 못했어 무릎을. 그 네.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요? 예? 그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드셨다는 거죠? 예. 그 어머니, 다시는 제가 잠깐 이제 어머니의 말씀으로 이제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어머니의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한 달 전부터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증상이 한 달 전에 악화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한 달 전에 악화가 보통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한 달 전에 악화가 됐다면 이 도가니, 관절 연골이 일부가 툭 떨어져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 첫 번째 하고요.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반월상연골이라는 이 연골, 물렁뼈죠. 이게 푹 찢어져 가지고 증상이 급속적으로 악화가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어머니가 인공관절을 할 정도가 아닌 정도로 그냥 붙어 있지는 않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요 뼈하고 요 뼈 사이에 이 도가니하고 그러니까 물렁뼈는요.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부분이 아니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많이 아파하시고 주사를 맞았는데 더 아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을 보는 정밀검사 MRI를 찍어 보시고 만약에 연골이 찢어져 있는 부분이 심하다면 그 부분은 내시경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머니가 주사를 맞았던 부분이 더 아프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주사가 조금 들어갈 때 좀 잘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고 얼음찜질을 많이 하시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을 잘 도와주셨고요.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더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많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윤재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요. 주사 치료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5번째 주사예요. 아직 주사가 안 끝났네요. 그러니까요. 콜라겐 주사 또 어떻게 다른 주사일까요? 예, 맞습니다. 이 콜라겐 주사, 야, 이거 되게 핫하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콜라겐을 이렇게 막 집어넣을 때 이게 이제 비급여 주사로 막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콜라겐 주사를 갑자기 무릎에다 왜 집어넣느냐? 무릎 연골의 구성 성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를 했었어요, 암암리에. 네. 근데 이 부분을 요즘에 이제 그 콜라겐을 가공을 해서 거부 반응이 없도록 이거를 가공하는 기술이 좀 더 발달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게 이제 보험 적용이 최근에 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비용 부담이 없이 콜라겐을 내 무릎의 관절 성분을 보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요즘에는 약간 좀 더 핫하게 주사를 하는 부분이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점탄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쿠션 역할도 해줄 수가 있어요. 단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조직 입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좀 뻑뻑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을 때도 되게 신경 써서 잘 놔야 되고요.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이런 거를 좀 해서 좀 잘 이렇게 넓혀줘야 되는 네. 주사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콜라겐 주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6번째로 알아볼 게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맞아요. 이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이거 되죠. 뼈 주사죠. 이제 일명 뼈 주사 네. 써 있네요. 그 영희 엄마가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안 돼요라고 했던 게 이 주사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은요. 영희 엄마가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안 돼요 하고 상관없는 주사고요. 네. 얼마든지 맞아도 돼요. 단 맞아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이 주사는 맞게 되면 당뇨 수치를 올리기도 하고요. 인대하고 연골을 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부분 인공만 하시면 되는데 이 주사를 자기도 모르게 여러 번 맞아가지고 뼈에 괴사가 온 부분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큰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사는 되도록이면 안 맞으시는 게 좋아요. 단 내가 그럼 이걸 죽어도 안 맞아야 되느냐? 내가 만약에 어떤 어르신이 왔는데 나이가 98세예요. 죽겠대요.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잠을 못 잔대. 네. 근데 이제 그런 분한테 이 뼈 주사가 안 좋으니까 죽으라고 맞지 마세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주사를 어느 정도 최소화해서 맞으면서 진통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고 내가 뼈 주사를 맞았을 때 그 주사가 언제 맞았는지를 알아서 그 횟수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 게 맞고요. 맞아요. 내가 뼈 주사를 맞았을 때는 꼭 내가 뼈 주사를 놓는지를 선생님께 물어보고 맞으세요. 그게 이제 환자의 권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사를 몇 번을 맞았는지 반드시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 주사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주사를 혹시 섞어서 맞을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네, 또 우리 그 짜장면하고 짬뽕을 섞어서 먹기도 하고 그런 거 네. 많이 먹잖아요. 주사도 섞어서 맞아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군요. 보세요. 환자에 따라서 맞춤화 이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무릎 인대 손상으로 관절염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무릎 인대 손상하고 관절염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십자인대 손상이 있어서 무릎에 불안정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해서 관절염이 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관절염에 대해서 연골 주사를 놓거나 피행 관절강내 주사를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릎 인대 손상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보충을 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롤로 주사를 같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 어깨에다가 PN 관절강내 주사를 맞고 싶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PN 관절강내 주사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네. 무릎에만 맞을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깨에다가 PN 관절강내 주사를 맞고 싶으시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맞으시면 돼요. 연골 주사하고 DNA 주사를 맞으시면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요거는요 진단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컨비네이션으로 주사를 놓던지 어떤지 하면서 무조건 좋으니까 놓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진단이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 주사와 이 주사가 무조건 영향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집어넣어야지 좋으니까 몽땅 다 맞으세요. 이런 개념의 주사들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 주사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지영 원장과 함께 장마철, 불청객, 무릎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무릎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7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저희 주사 치료라고 설명해 주셨고, 주사 치료로도 호전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수술이죠, 뭐. 네. 수술이 네. 아니 그러니까 주사 치료가 이제 중기 단계 치료인데 그쵸.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시술이나 수술로 보통 넘어가는 게 맞겠죠. 네. 그게 보통 말기에 해당하는 이 오른쪽 사진이 이제 그거에 해당하겠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 정도까지 심한 오다리가 있고 저렇게 말기 상태에서 저 주사 치료로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죠. 저게 주사 치료로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수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안 되는 건 안 네.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전에 이제 요 정도의 이제 주사 치료가 안 되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무조건 인공관절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참다가 인공관절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서 줄기세포를 고려하는 단계가 어느 정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인공관절은요. 작은 수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인공관절은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피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염증이 생기면 끝장이 납니다. 그렇죠. 거기다 꺾느라 고생한다고 그래요. 인공관절은요. 재활하실 때. 맞아요. 네. 꺾느라 고생을 하는데 이게 인공관절 수술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크겠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수술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많이 절개하고 뚝뚝
이게 표현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큰 수술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너무 그게 크게 받아들여지는 수술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요. 시간이 인공관절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시간이 좀 더 짧게 걸려요. 한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시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처가 별로 나지를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통증이 별로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얘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인공관절은 염증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빨리 하는 선생님이라도 100명 중에 1명은 염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 염증과의 싸움을 항상 해줘야지만 되는데 줄기세포는 그런 염증의 이슈가 별로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또 하나 꺾느라 고생을 하질 않아요. 그렇죠. 인공관절은 어쩔 수 없이 꺾느라 고생을 해야 되는데 줄기세포 시술은 꺾느라 고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공관절까지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되고 조금 그 전 단계가 되면 줄기세포 시술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고려를 하는 추세가 되죠. 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쭉 들었을 때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 치료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해 보이긴 하네요. 맞아요. 예. 이제 연골 부위에 손상된 연골 부위에 줄기세포 치료제를 도포해서 연골 세포로 재생을 시킨다. 네. 말이 대단하죠. 뭔가 다 잘할 것 같죠.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무슨 네. 말인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죠. 그림을 네. 보면요. 사진, 예. 저 왼쪽 위에 있는 저 사진은 어떤가요? 지금 이제 색깔이 우리가 핑크색이 보통 항상 좋다고 하지만 저 핑크색은 좋은 핑크색이 아니에요. 저게 다 연골이 닳아가지고 하얀 연골이 다 벗겨지면서 저렇게 분홍색으로 보이게 되는 게 저 왼쪽 위의 사진이고요. 네. 말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를 받았던 분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시경적으로 접근해서 구멍을 뻥뻥뻥뻥뻥뻥 저렇게 뚫어요. 네. 그리고 나서 줄기세포를 심어 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절개를 해가지고 저렇게 구멍을 뚫었는데 요즘에는 저거를 내시경적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아픈지를요. 그래서 네. 이제 저런 색으로 해서 줄기세포를 심으면 이렇게 하얗게 이쁘게 연골이 자라난다라는 게 지금 줄기세포 치료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연골이 이제 매끈하게 원래 모습으로 이제 재생이 다시 되는 그렇죠. 거네요. 원래 가지고 있는. 그렇군요. 정확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 연골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연골로 재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줄기세포 치료로 좀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귀가 번뜩 뜨이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네. 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냐? 그렇죠. 도대체 어떤 사람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내가 나이가 한 인공관절이라는 거는요. 하긴 요즘에 이것도 아니 나이가 뭐 40대 후반인데 뭐 병원에 가서 인공관절 하랬어요 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엊그저께 안 그래도 웃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인공관절이라는 건 아무래도 수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좋아지고 그 중간에 있는 폴리에틸렌 성분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네. 15년 정도를 쓴다라고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될 경우에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65세는 돼야 인공관절 얘기가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60세 정도 됐어요. 50대 후반 정도 됐어요. 근데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럼 인공관절 하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은요.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피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병이 있어서 마취염성이 크고 큰 출혈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될 만한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보다는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피도 안 나고 아무래도 그 강도가 적기 때문에 내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에 내가 조금 더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네. 줄기세포 시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고요. 다 떠나서 그냥 나는 아직 인공관절 수술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네. 내가 이제 인공관절을 얘기를 제가 했을 때 아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지만 그 전 단계가 되시는 분들은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생력 있는 주사 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인공관절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대 남성분인데요. 20대 남자예요. 너무 젊으시잖아요. 20대 남자인데 무슨 네. 줄기세포야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축구를 하다가 네. 삐끄덕 했어요. 아이고, 아, 예. 십자인대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축구입니다. 맞아. 저는 축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상하게 십자인대 손상만 되면 축구, 스키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죠. 큰 외력이 가해지면서 구부린 상태에서 비틀리는 동작을 했을 때 다리가 아래쪽으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비틀렸을 때 보통 십자인대 손상이 됩니다. 네. 근데 왼쪽의 윗사진을 보면 십자인대가 이렇게 위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게 십자인대 이번에 손상은 됐었는데 네. 예전부터 뭔가 불편감이 약간씩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를 찍어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이제 관절 연골이 이렇게 나가서 예전에도 다쳐서 이제 떨어져 나간 흔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인대는 뭐 그냥 이으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시술을 같이 적용을 합니다. 네. 물론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라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는 네. 거지. 그래서 1년 있다가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재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이제 전과 후가 좀 이제 매끈하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소개해 주실까요? 70대 중반 네.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은 그 강원도에서 이제 선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선장. 네, 근데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네. 그냥 막 무릎이 붓고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 연골을 보시면요, 연골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죠. 이게 다 벗겨져 있는 떨어져 거고요. 나갔네요, 많이. 여기만 달랑달랑 남아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이고야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선장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저는 배만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무릎을 많이 쓰신대요. 아. 그리고 본인은 인공관절은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딱 하는 말이 저한테는 인공관절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들어봤더니 자기 친구가 인공관절을 했는데 뻗정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예. 이 뻗정다리라는 게 인공관절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두려움에 떠는 것 중에 하나죠. 실제적으로 인공관절을 했을 때 뻗정다리를 잘 관리를 해주면 재활을 조금 천천히 해주면 전혀 생기지 않을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급하게 재활을 하니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너무 겁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줄기세포를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구멍을 뚫고 이렇게 줄기세포를 심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이 이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이제 물론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 내가 수술했는데 0이 되느냐 아픈 게 그러지는 않고요. 내가 밤에 잘 주무시고 네. 일상활동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약간 거부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처음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자로 다리 모양이 좀 변형이 심하게 됐던 경우네요. 여기 60대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60대 초반이에요. 정확하게는 61세입니다. 근데 여기 안쪽이 다 붙어 있죠. 다리는 너무 많이 안쪽으로 휘어져 네. 있죠. 이분 다니시는 거 보면 정말 오리걸음을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고 아픈 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오다리를 이렇게 교정을 하고 물론 인공관절을 해도 되겠죠. 나이가 뭐 한 70대라면 인공관절을 고려해도 되지만 네. 61살인 분한테 인공관절은 좀 너무 이릅니다. 이르죠. 그래서 이분 오늘 외래 제가 왔다 가셨어요. 이분 이제 수술한 지 굉장히 오래됐었는데 네. 이게 정말 걷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걸으시고요. 네.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공간도 어느 정도 생겨가지고 연골도 잘 자라고요.
지금 현재는 요 기구도 다 뽑고 이제 어느 정도 일상활동이 다 가능하신 상태로 돼 있어서 네. 지금 굉장히 만족하신, 걷는 것도 굉장히 정상화가 돼 있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쌀을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릎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뼈에 능통한 골통 의사 윤재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